서울이 그렇게 좋다더냐.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남기고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듯한 풍경이었다. 매일 새벽,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할 때면 문옥순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낡은 배 자루를 손에 들고 마을 장터로 향했다. 검은 비단 바지에 갈색 한복 저고리를 입은 채로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는 그녀의 뒷모습엔 시간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뽀얗게 샌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무심한 듯하지만 따뜻함을 머금은 눈빛은 누구나 보아도 도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직한 촌사람의 모습이었다. 옥순 할머니는 원래 전라남도 해남의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짠 바닷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오는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물고기 잡고 논밭을 일구며 세 자녀를 키웠다. 남편은 그녀가 40을 넘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 정훈이는 그때 겨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 남편 없는 삶, 소득 없는 들판, 짠물 스며든 딸.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땡볕 속에서 모내기 하며 번 돈으로 아이들 교복을 사주고 새벽까지 바느질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다. 그녀의 세 자녀 중 두 딸은 일찍 시집가서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막내 아들 정훈이는 달랐다. 총명하고 성실했던 정훈은 엄마의 땀방울을 밟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엔 좋은 직장도 얻고 성실한 아내 선영과 결혼까지 하며 서울에 정착했다. 정훈이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 선영이 직접 운전해 해남까지 내려온 날이 있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집 샀어요. 서울 올라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손주도 생겼고 어머니도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요.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던 옥순 할머니는 말없이 아랫마을 논밭을 바라보았다. 풍경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하고 푸르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정든 논밭, 새벽마다 우는 닭, 안방에 걸린 남편의 사진, 그것들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엄마, 집도 작지 않고 방도 하나 따로 뺐어요. 거기선 할머니가 집안일 안 해도 돼요. 손주만 봐주세요.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면마지기에 노는 큰딸과 둘째 딸에게 나누어 주었고 남편과 함께 짓던 작고 낡은 집은 팔아 정훈에게 건네주었다. 서울집 장만하느라 은행 빚까지 진 아들 내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의 차는 옥순 할머니를 태우고 고향을 떠났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벼이삭들, 마을 어귀의 장독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던 바람의 냄새, 모두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그 길, 옥순 할머니의 가슴 속에 묘한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문옥순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들어섰다. 아파트는 강서구의 한 복도식 단지에 위치한 60제곱미터 남짓의 공간이었다. 방 2개의 거실, 작지만 깔끔한 주방이 있었고 새 가전제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며느리 선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문을 열며 말했다. 옥순 할머니의 방은 약 10제곱미터 남짓,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플라스틱 수납장이 전부였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야 더 바랄 게 없지. 응.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이며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식구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울의 전기레인지에서 익힌 반찬들과 냉동실에서 꺼낸 밥, 모두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지만 어쩐지 밥에서 김이 오르지 않아 낯설었다. 다음 날부터 옥순 할머니의 하루는 손자 준호와 함께 시작되었다. 두 도리가 지난 준호는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어린 나이라 집에 있어야 했고 맞벌이 부부인 정훈과 선영은 일찍 출근해야 했다. 어머니, 밥은 제가 아침에 미리 해놨어요. 점심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이시면 돼요. 숫자 5 맞춰서 돌리시면 돼요. 간단해요. 선영은 아침마다 반복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도 전기레인지도 옥순 할머니에겐 생전 처음 접하는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장작불에 밥을 지었고 연탄 아궁이에 국을 끓였다. 전기 버튼은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준호는 순하고 잘 웃는 아이였고 할머니는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아주며 그 사랑을 오롯이 느꼈다. 밥이 좀 식었어도 아이는 맛있게 먹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주를 보며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준호는 정해진 시간에 밥 먹여야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날 조금 늦게 점심을 먹인 걸 본 선영이 살짝 불편한 얼굴로 말했다. 놀고 있었잖아. 밥 좀 늦게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냐. 우리 정훈이도 다 그렇게 컸어. 옥순 할머니는 가볍게 말했지만 선영은 웃지 않았다.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다. 며칠 후 한낮에 밥을 들여 전자레인지를 작동하려던 할머니는 또 한 번 당황했다. 선영이 가르쳐준 대로 숫자 5보를 누르려 했지만 버튼들이 작고 복잡했다. 실수로 문을 덜 닫은 탓인지 전자레인지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준호는 차가운 밥을 먹었다. 그날 저녁 정훈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그는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준호만 잘 봐주세요.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해요. 말은 다정했지만 어쩐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로 들려 가슴이 서늘했다.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한 여자를 향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여자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지나쳤다. 여긴 왜 이리 다들 바쁠까? 고개를 떨군 할머니의 얼굴엔 외로움이 맺혀졌다. 그날 밤 준호가 할머니 품에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이후 문옥순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니, 애초에 서울에 온 이후로 말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다. 정우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야 돌아왔고 선영은 늘 피곤한 얼굴로 분주했다. 아이 준호마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옥순 할머니는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머니, 요즘 애들 어릴 때부터 규칙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준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아요. 선영은 미안한 표정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울 생활이 바쁘고 치열하다는 걸,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외로움과 무력감을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옥순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가 보았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 보려 애썼다. 손주 준호가 없는 낮 시간은 너무 길고 막막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이 있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던 그 여성을 향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아이고, 오늘 날이 덥네요. 여성은 눈을 한번 들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찰나, 옥순 할머니는 벽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 괜히 말 걸었나. 고개를 돌려 복도를 바라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정훈과 선영이 나누는 대화가 거실에서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사실 좀 불편해.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하지만 담담했다. 말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긴 하는데 뭔가 자꾸 신경이 쓰여. 알아, 나도 느껴.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안 되잖아. 알지. 근데 엄마는 서울 생활하고 안 맞아. 내가 볼 땐 말도 안 통하고 생활 방식도 너무 달라. 옥순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시려왔다. 서울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며칠 후 그녀는 결국 일을 하나 저지르고 말았다. 점심 무렵 옆집에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가 보았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울며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듯한 조용한 집 앞. 아이의 울음만이 복도에 울렸다. 얘야, 왜 그래? 엄마는 어디 갔니?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울기만 했다. 걱정된 옥순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다. 준호의 장난감을 꺼내주고 어린아이를 달래며 기다렸다. 과대 엄마가 오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며느리의 놀람과 분노였다. 어머니, 얘 누구예요? 왜 데려오셨어요? 문 앞에서 혼자 울고 있길래 그냥 데려와서 달랬어. 아니, 서울에서 그렇게 아무 아이나 집에 데려오면 안 돼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곧 아이의 부모가 나타났다. 불안과 분노로 얼굴이 상기된 젊은 부부는 할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따졌다. 우리 애를 왜 데려갔어요? 무슨 의도로요? 저기요. 오해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아이가 울고 있어서 정훈이 급히 끼어들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부모의 표정은 끝내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다시는 이웃집 아이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여긴 그런 동네 아니에요.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그녀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이 집에서, 이 도시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옥순 할머니는 더욱더 안으로 숨어들었다.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아 햇살이 드는 벽 한쪽을 바라보다 낮은 식탁 옆에 가만히 앉아 준호의 빈 의자만 쳐다보곤 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 있고 정훈과 선영은 늘 바쁘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 걸지 않았다. 하니 어쩌면 그녀도 이제 말 걸릴 틈을 만들지 않았다. 할머니는 점점 하나의 가구처럼 집안에 놓여있는 존재가 되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삶. 서울에 온 지 반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말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작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에 가져온 낡은 필통을 꺼내 종기를 꺼냈다. 손이 떨려 펜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또박또박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정훈아, 엄마는 너희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점점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단다. 서울은 좋은 곳이지만 나에겐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해. 엄마는 그냥 논밭 옆에서 지푸라기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야.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조둔이라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편해지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려 한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나를 반겨줄 거야. 준호 잘 키우고 선영이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둔 뒤 할머니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함께 손때 묻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다. 그리고 새벽녘, 온 집안이 아직 잠든 시간에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 하나 없이 걸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나날도 나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눈가에 맺힌 이슬은 그 마음속에 남은 아쉬움과 상처를 숨기지 못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할머니는 해남행 첫 차를 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익숙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회색 콘크리트 대신 농과 밭, 상과들, 작은 기와집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고향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였다. 해남 터미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막내딸 수진이었다. 엄마. 수진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다.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옥순 할머니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냥 갑자기 오고 싶더라. 미안하다.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집안은 시끌벅적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 자랑하고 싶던 그림을 들고 왔다. 익숙한 방언, 익숙한 온기, 익숙한 말투와 눈빛, 그 모든 것이 옥순 할머니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물었다. 엄마,
다시 서울 갈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더는 떠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수지는 웃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여기서 오래오래 우리랑 살아주세요.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다. 문옥순 할머니가 떠난 후 정훈과 선영의 집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사실 그녀는 늘 말이 적었고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집 안은 묘하게 공허했다. 아침마다 부엌에 켜져 있던 불빛, 식탁 위에서 나지막하게 들리던 준호야, 밥 먹자는 목소리,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정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남겨진 그 편지, 단정한 필체로 씌어진 종이는 정훈의 손끝을 따라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엄마는 이제 여기가 제 자리가 아니란다. 그 문장 하나에 정훈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거실에 나란히 앉은 정훈과 선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나 봐.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미안해. 처음엔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있다는 게 부담으로 느껴졌어.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엄마는 말이 없으셨잖아. 그래서 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선영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으셨던 거겠지.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머리맡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문장마다 어머니의 천이 느껴지는 듯했다. 내가 뭐라도 더 해드릴 수는 없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다. 선영도 벌써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우리 내려가자. 엄마한테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러 가자.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남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차 안엔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논과 밭, 지나가는 갈대밭, 그리고 옥순 할머니가 떠나온 길들이 거꾸로 펼쳐졌다. 오후 늦게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옥순 할머니는 뒷마당에서 작은 화분에 고추 모종을 심고 있었다. 고개를 들고 정훈과 선영을 바라보며 살짝 놀란 눈빛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띄웠다. 웬일이냐? 너희가 여길 다 오고? 정훈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옥순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왜 미안하냐? 누구 탓도 아닌걸. 선영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어요. 옥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도 갑자기 너무 낯선 곳에 가서 잘 못 적응했어. 나도 마음이 좁았지.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다시 서울로 오시면 안 돼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그 말에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아. 여기서 매일같이 해 뜨는 거 보고 바람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좋아. 내 나이에 더 뭘 바래? 그 말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몸이 막혔다. 어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주변엔 작은 텃밭, 웃고 떠드는 손주들, 그리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수진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에 옥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식사 후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박힌 시골 하늘은 도시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빛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다. 가을은 해남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노랗게 물든 벼 이삭, 붉게 물든 감나무, 들판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도 어느새 깊어지고 있었다. 문옥순 할머니는 새벽마다 마당에 나와 벼틀 쬐며 소일거리로 마늘을 까거나 텃밭을 손질했다. 어머니,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막내딸 수지는 매번 말렸지만
옥순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움직여야 늙지도 않아.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쓰고 살아야지. 할머니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평온해졌다. 서울에서의 긴장과 조심스러움은 이곳에 오자마자 스르르 녹아버린 듯했다. 손주들과 마당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장에 가는 날은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 속에서도 그녀는 밤이면 가끔 창가에 앉아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여전히 그녀의 아들 정훈, 며느리 선영, 그리고 손자 준호가 살고 있었다. 그립지 않으는 척 했지만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울은 멀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거리곤 했다. 추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추석 때 가족들 다 같이 내려가요? 전 다 같이 내려갈게요. 준호도 엄청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옥순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많이 컸겠지. 얼른 내려와라. 정말로 명절 당일. 정훈 가족은 해남 집으로 내려왔다. 준호는 벌써 3살이 되어 또박또박 말도 하고 할머니 품에 안기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고 외쳤다. 그 순간 옥순 할머니의 눈엔 잔잔한 이슬이 맺혔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촐한 차례상을 올리고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나물과 전, 그리고 정성껏 빚은 송편이 상 위를 가득 채웠다.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손에 든 찻잔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다 가졌구나. 며칠 후 정훈 가족이 서울로 돌아간 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질 무렵 옥순 할머니는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간단했다.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옥순 할머니는 수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다시 한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느릿하게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준호야, 너는 아마 이 편지를 읽을 즈음엔 훌쩍 커서 초등학생이 되어 있겠지. 할머니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단다. 너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였어. 너는 좋은 아이로 자랄 거야. 말 잘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따르고. 서울은 바쁘고 차가운 곳이지만 네가 있어서 그곳도 따뜻해질 거야. 언젠가 너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었다는 걸. 내 마음속엔 언제나 내 웃는 얼굴이 있다. 사랑하는 준호의 할머니가. 그녀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작은 나무함에 넣고 그 위에 준호에게 라는 글씨를 적어 붙였다. 겨울이 왔다. 그리고 어느 한날 아침 문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생전에 말하던 대로 고요히, 단정히, 아무도 힘들게 하지 않고 떠났다. 얼굴엔 미소가 어려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곱게 포개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녀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 수진과 남편, 손주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정훈과 선영, 준호까지 모두가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정훈은 어머니의 방 한구석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함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 든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으며 그의 눈갠 눈물이 고였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바람이 불었다. 해남 들판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언덕 위 옥순 할머니가 잠든 그 자리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정훈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울에서 자란 준호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곱게 접힌 종이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쓰인 글씨, 준호에게.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준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할머니, 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그렇게 문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과연 할머니의 마음을 따라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펼쳐질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리가 되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누군가는 그 따뜻함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삶은 그렇게 서로를 지나치며 때로는 상처 주고 또 때로는 용서를 배우며 완성되어 갑니다. 할머니의 조용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평온함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세요. 문옥순 할머니 이야기 시즌2 준호의 여정을 그린 후속편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다음 장을 열어가요.